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 지침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으며 이를 소아과 이비인후과 병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또 한 번의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열등감이 심한 아이의 경우 질투심 또한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이의 이런 성향은 부모가 다른 아이와 비교할수록 더욱 심화된다고 하는데요.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동생을 두고 질투하게 돼 때리거나 괴롭히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11월 8일부터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세 자녀 이상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의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항생제 사용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병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 외래 환자의 항생제 처방 가운데 75%는 단순 감기 치료 목적이라 지나치게 항생제 처방 건수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한 번의 보육 대란이 우려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 예산에 3세에서 5세 아동 무상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 증가분이 전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할 경우 학교 내진 보강과 성면 제거 등 시설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5,900여억 원 중 유치원분만을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비단 서울시만은 아닙니다. 대구, 경북, 대전, 울산, 인천을 제외한 12개 시도교육청이 누리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또 한 번의 보육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공약만 내놓고 재정 부담은 지방에 떠맡기며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단순한 누리과정의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의 미래 교육을 파괴하는, 교육 재정을 파괴하는 그 주범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교육청들이 예산 편성 여력이 있음에도 미편성을 고집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예산 미편성액만큼 내년 교부세 지급액을 차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식중독에 대한 경계가 풀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과 달리 겨울에도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많은데 주범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전체 식중독 환자 5명 가운데 1명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인데 겨울철만 놓고 보면 식중독의 감염 원인 절반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침과 분변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에 환자가 이용했던 화장실 변기나 문 손잡이 등을 통해 전염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설사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두통과 발열, 오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한 번 감염됐던 사람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소아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몸의 면역력이 일반 건강한 성인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도 조금 더 심하고 더 오래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벌어질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굴을 비롯한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지하수도 끓여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지급되는 교부세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전시설이나 화장장 등 기피시설이 있는 지자체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 OECD 평균은커녕 소저출산국 분류 기준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출산 장려책을 내놓느라 각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교부세 배분이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자체들의 재정 수요를 반영해 교부세 배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전체 평균을 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시설 지원과 주변 민원 처리로 인한 비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꽃동네가 있는 음성군 등 집단생활 복지시설 소재지에 대한 세금 배분이 늘어납니다. 송전 변전시설이 있는 부산 등지와 공공화장시설이 있는 인천 등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도 조정돼 과거 경기도 전체에 지급되던 교부세가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시 등에 직접 주어집니다. 또 사회복지 수요 반영 비율이 26%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많은 부산과 경기도 지역도 약 200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행자부는 새로운 제도에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3년 후 지자체의 교부세 사용 내역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택배와 관련된 각종 범죄가 잇따르자 자치단체들이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힌 김모 씨가 훔친 택배 물건들입니다. 김 씨는 주택가를 돌며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택배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가져갔는데 훔친 물건이 1억 원어치나 됐습니다. 이 여성은 폐지를 줍는 척하다 편의점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인근 주민은 택배를 편의점에 맡겼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택배와 관련한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전철역과 동사무소에 설치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택배를 받을 여유가 없거든요. 시간이 될 때마다 찾으러 올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주택가 8곳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한 수원시는 그동안 2,000건이 넘는 이용 실적을 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이제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뭐 눈치 안 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성들은 택배 기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돼 잠재적인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내년에 주택 밀집 지역 6곳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구글의 알파고와 같은 방식의 인공지능 혈압 측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혈압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생체 신호입니다. 의사가 압박대와 청진기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 혈압계를 이용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세계 최초로 혈압 측정에 적용해 의사가 잰 것의 95% 수준까지 정확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듯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인데 이를 거듭할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구글의 알파고도 바둑을 배우는데 딥러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상 자료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혈압 신호 자료를 인공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기술들이 보다 스마트하고 컴팩트한 형태의 장치에 장착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혈압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다양한 생체 신호 측정은 물론
IBM 인공지능 왓슨처럼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낡고 청결하지도 못했던 서울 시내 학교 화장실이 대대적인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칙칙한 바닥과 얼룩덜룩한 문과 벽, 어둡고 지저분한 화장실이 환한 조명과 함께 열린 공간이 됐습니다. 층별마다 다른 컨셉의 음악도 흘러나오고 친구들과 잠시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환갑이 넘었지만 화장실만큼은 10대 마냥 통통 튑니다. 학생들이 화장실을 바꾸는데 직접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반응도 더 좋습니다. 전에는 그냥 화장실이 더럽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 불편해가지고요. 그냥 학교 끝날 때까지 참는 경우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어떤 애들은 야자 끝날 때까지 참는 일도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용하기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80여 개 학교의 화장실이 바뀌었습니다. 화장실 복도 폭부터 수도꼭지 개수까지 설계부터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상현실로 설계 오류를 확인하는 꼼꼼함을 보인 학교도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더럽고 불결한 화장실보다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에서 진취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청광장에 사진전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초중고 80곳에 대한 화장실 개선 작업을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득 양극화가 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빈곤층 10명 중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상위 5%의 소득은 하위 5%의 8.2배. 이 같은 소득 격차는 보험 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부유층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빈곤층의 보험 가입률은 계속 하락해 지난 2012년에는 빈곤층 10명 가운데 1명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특히 빈곤층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했던 겁니다. 1인당 연간보험료도 빈곤층은 27만 원, 부유층은 477만 원으로 그 격차가 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가입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실손보험료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총 24개 보험사 중 23개사가 보험료를 평균 18%씩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흥국화재의 인상폭이 47.9%로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보험 자율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보험사들이 규제가 풀린 틈을 타 보험료를 인상한 겁니다. 이익 중심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올랐거든요. 자율화 이후에 이익 중심의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의 보험료 산정으로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빈곤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엄마 수다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편입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의 아동권리사업본부장 김정미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평소 우리가 간과했었던 우리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저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굿네이버스가 운영했던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통해 발견된 6살 남자아이는 부모에 의해 심각한 학대로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가 아이의 누나를 아사하게 한 뒤 앞마당에 묻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되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지요. 물론 지금은 18년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향상됐고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도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시행 2년을 맞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적인 아동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동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주위에 작은 의심이 신고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마주하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웃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신고했더라면 아이의 삶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였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약 2만 건으로 5년 새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신고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좋은 변화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미국, 호주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 등 신고 의무자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인 우리가 인식 개선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인식 개선만의 문제일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부는 2년 전 2019년까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00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추가 설치된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5개소 뿐입니다. 게다가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남은 3년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정부는 아동보호 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고 추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회는 마련된 대책들이 제대로 구축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용이 다소 무거우셨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여러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의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는 우리 곁에서 안타깝게 떠나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의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 초 전국 여성연대가 만 0세에서 5세 자녀를 둔 부모 1,400여 명을 상대로 현 정부 보육정책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61.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도 미비한 현 상황에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